저는 서울에서 20년 넘게 택시를 몰아온 평범한 기사였습니다. 밤낮 없이 운전대를 잡으며 하루 수입이 얼마인지보다 오늘도 무사히 사고 없이 마쳤다는 안도감이 더 소중했습니다. 사람을 태우고 목적지에 데려다주고 내려줄 때 수고하셨습니다. 한마디 들으면 그게 제 하루의 보람이었지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늦은 오후 퇴근 차량으로 도로는 꽉 막혀 있었습니다. 앞차가 급정거를 했고 저는 반사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 순간 뒷차가 제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경미한 접촉사고였지만 운전석 창문을 내린 상대는 욕설부터 내뱉었습니다. 제 몸보다 제 자존심이 먼저 흔들렸습니다. 그는 젊은 남자였고 비웃듯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택시 운전이나 하니까 그렇지.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불꽃처럼 튀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뜨겁게 타올랐고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가 차를 몰고 앞으로 빠져나가자 저는 그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에 눈이 멀어 제 속도계를 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그를 앞질러 세우고 싶다는 생각 하나뿐이었습니다. 신호가 노란색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택시는 그 차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었고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았습니다. 순식간에 충돌음이 터졌고 비명과 경적이 뒤엉켰습니다. 뒤따르던 차량 여러 대가 연쇄적으로 부딪혔습니다. 제 손은 핸들을 꽉 쥔 채 떨렸고 심장은 귀를 찢을 듯 쿵쾅거렸습니다. 몇 초의 정적 뒤 현실이 밀려왔습니다. 창문 밖으로 내리쬐던 오후의 햇살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왔고 휴대전화 카메라들이 저를 향했습니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고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그날 저녁 경찰서 조사실의 냉기 속에서 처음으로 제 행동의 무게를 실감했습니다. 보복운전이라는 단어가 기록지에 적히는 순간 제 인생의 궤도가 완전히 틀어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언론은 빠르게 사건을 퍼뜨렸고 온라인 기사 댓글엔 저를 비난하는 말이 쏟아졌습니다. 분노 조절 못하는 기사, 무면허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라는 문장들이 제 이름과 함께 떠다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는 말없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TV 속 뉴스에는 제 차량 번호가 선명히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제 집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정식으로 구속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초범이라 감형 가능성이 있다 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교도소로 향하는 호송버스 안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리의 불빛이 눈물처럼 번졌습니다. 제가 늘 오갔던 그 길 위에서 이제는 죄인의 신분으로 다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한순간의 분노가 얼마나 큰 대가를 부르는지, 그 몇 초가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뒤집을 수 있다는 걸 말입니다. 유치장 벽은 생각보다 낮았고 그 안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귀에 남아 며칠 동안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는 제 인생의 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고 시계가 없는 공간에서 밤과 낮의 구분조차 모호했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스스로의 숨소리만 들리던 그 정적 속에서 저는 비로소 내가 무엇을 저질렀는가를 되뇌었습니다. 며칠 후 조사실로 불려갔습니다. 수사관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시 왜 그렇게 행동하셨습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순간의 분노, 그리고 무너진 이성이 전부였으니까요. 종이에 서명하는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제 손끝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손으로 수천 명의 손님을 태웠고 그들의 목적지를 향해 안전하게 데려다 주던 손이었는데 이제는 그 손이 보복의 도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검찰은 도로 위에 흉기라는 말을 썼고 변호인은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했습니다. 법정의 공기는 싸늘했습니다. 방청석엔 낯선 기자들과 몇몇 동료 기사들이 앉아 있었고 그 중에는 제가 가끔 커피를 사주던 후배의 얼굴도 보였습니다. 눈이 마주쳤지만 그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그 한 문장이 제 몸속으로 칼처럼 들어왔습니다. 머릿속에서 1년 6개월이라는 숫자가 맴돌았고 그동안의 세월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교도소로 이송되기 전 아내가 면회를 왔습니다. 얼굴은 말랐고 손에는 작은 도시락이 들려 있었습니다. 말이 오가지 않았습니다. 투명한 유리병 너머로 눈빛만 오갔습니다. 저는 그 눈 속에서 사랑이 아니라 깊은 피로를 보았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한테는 아직 말 안 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유치장 바닥에 누워 아내의 말만 떠올렸습니다. 아직 말 안 했다. 그 말 속에는 수많은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부끄러움, 절망, 그리고 가족이 받을 상처. 제 잘못이 단지 나 하나의 감정 폭발이 아니라 가족의 이름까지 짓밟은 일이었음을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언론은 제 사건을 다시 다루었습니다. 분노 조절 실패한 택시기사, 도로 위의 위협. 기사 아래에는 냉정한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사람은 평생 운전 못하게 해야 한다고 썼고 또 다른 사람은 저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가 불쌍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문장들을 읽을 때마다 제 존재가 한 줄의 뉴스 제목보다 못한 사람으로 축소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교도소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본 하늘은 겨울의 잿빛이었습니다. 구치소 앞에서 신발끈을 고쳐 묶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구나. 그 말은 절망의 선언이었지만 동시에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멈춤을 경험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멈춰서야 보이는 것이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깨달음은 감옥 안에서 조금씩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구치소 버스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차창에는 쇠창살이 달려 있었고 바깥의 하늘은 희미한 회색빛이었습니다. 시멘트 냄새가 섞인 공기가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앞좌석에 앉은 수감자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바퀴가 돌 때마다 쇠사슬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그동안 내가 지나온 수많은 도로와 신호등,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렇게 익숙하던 길이 이제는 다른 세상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교도소 정문 앞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맞은 것은 차가운 시선과 질서의 냄새였습니다. 번호표를 받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회색빛 수의는 생각보다 두꺼웠지만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 제 이름 대신 번호가 불렸고 그 순간부터 저는 사람이 아니라 수용자가 되었습니다. 교도관의 구령에 맞춰 움직이며 신체 검사를 받고 머리를 짧게 깎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바라보며 마치 제 과거가 잘려나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처음 배정된 방에는 6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감옥 생활에 익숙해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한 구석에 앉아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벽에는 누군가 손톱으로 새긴 작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시간은 흐른다.
그러나 마음은 멈춘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알 수 없는 서늘함이 가슴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밤이 되자 교도소는 정적에 잠겼습니다. 불이 꺼지고 멀리서 들려오는 교도관의 발소리가 유일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얇은 담요를 덮고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누워 있는데 눈가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울지 않으려 했지만 눈물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흘렀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왔을까? 그 질문이 밤새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교도소의 첫 새벽은 낯설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스피커에서 들려오는 방송과 함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두가 동시에 일어나고 동시에 식사했습니다. 식판 위에 밥은 식었고 된장은 짰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의 규칙은 단순했습니다. 주어진 대로, 정해진 대로. 감정은 통제의 대상이었고 말은 조심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저는 묵언의 시간에 익숙해졌습니다. 말 대신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생각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매일 저녁 가족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내는 지금 어떤 표정일까? 아들은 학교에 잘 다니고 있을까? 그들의 일상이 제 실수 하나로 얼룩졌다는 사실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한 번은 작업장에서 작은 나무 조각을 깎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끝이 아팠지만 그 단조로운 반복 속에서 조금씩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마치 제 안의 분노가 나무 조각처럼 깎여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그전까지는 단지 운이 나빴다. 잠깐 욱했다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감옥의 시간은 잔인할 만큼 느렸고 그 느림 속에서 사람은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다른 수용자의 흐느낌, 벽 너머에서 들리는 기침 소리, 그 모든 것이 인간의 나약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속에서 제 자신을 조금씩 비워갔습니다. 분노 대신 후회가, 후회 대신 조용한 깨달음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감옥은 제게 벌이 아니라 거울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몰랐던 제 얼굴이 그 차가운 공간 안에서 비로소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천천히 눈을 감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곳에서 다시 시작하자. 설령 세상이 나를 잊는다 해도 나는 나 자신만큼은 다시 세워야 한다. 시간은 교도소 안에서도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흐름은 세상의 속도와 달랐습니다. 느리고 묵직하고 차가웠습니다. 달력에 표시된 하루하루를 지우며 저는 점점 제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작업 도중 손끝을 베었습니다. 피가 조금 흘렀지만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이상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화를 냈을 겁니다. 누군가의 부주의를 탓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그저 조용히 상처를 감쌌습니다. 그 작고 하찮은 통증 속에서 저는 참는다는 감각을 배웠습니다. 감옥에서의 시간은 인간의 거친 부분을 갈아내는 조각칼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우연히 교도소 도서실에서 한 권의 낡은 책을 발견했습니다. 용서에 대하여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먼지 쌓인 표지를 털어내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책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살게 하는 일이다. 그 문장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때부터 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때마다 식판을 깨끗이 비웠고 주변을 정리하며 살았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를 느끼려 노력했습니다.
동료 수용자 중 한 명은 글을 잘 썼습니다. 그는 매일 반성문을 쓰며 자신을 다잡았고 어느 날 제게 말없이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은 죄로 넘어지지만 그 죄를 인정할 때 다시 사람이 된다. 그 말은 제 안의 어둠을 조용히 흔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교도소 내에 작은 봉사조에 들어갔습니다. 노인 수용자들의 세탁을 돕고 편지를 대신 써주는 일이었습니다. 글씨를 쓰는 동안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한 번은 치매가 있는 어르신 수용자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참 착하네. 그 한마디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잘못으로도 기억되지만 다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 후부터 저는 매일 새벽마다 창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작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네모난 틀에 갇혀 있었지만 그 안에도 빛은 있었습니다. 희미한 새벽빛이 철창 사이로 스며들 때마다 제 마음 한켠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어느 날 가족에게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아내의 글씨는 여전히 단정했습니다. 당신이 반성하고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아들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한 줄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세상 모든 용서가 저 문장 안에 들어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랜만에 기도했습니다. 신을 믿었던 적은 없었지만 그날만큼은 간절히 믿고 싶었습니다. 내가 다시 사람답게 살 수 있기를, 다시는 그때의 나로 돌아가지 않기를. 그 후의 시간은 잔잔했습니다. 여전히 감옥이었지만 제 마음은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분노 대신 반성이, 절망 대신 희미한 희망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교도소 벽에 적힌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시간은 흐른다. 그러나 마음은 멈춘다. 이제는 그 말의 끝에 한 문장을 더 붙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다시 움직일 수도 있다. 그날 밤 저는 창문 틀 사이로 별 하나를 보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빛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분노가 아닌 이해로 살겠다. 출소 당일 아침 문이 열리기 전까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철문이 천천히 열리는 그 소리가 마치 세상과 감옥의 경계선이 갈라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한 걸음만 나가면 자유인데 제 발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그토록 바라던 바깥 공기였지만 막상 닿으니 낯설었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세상은 제가 기억하던 모습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서 있던 사람들은 휴대폰을 들여다보느라 서로의 얼굴조차 보지 않았습니다. 모두 바쁘게 각자의 세상 속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마치 오래된 사진 속 인물처럼, 색이 바랜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자 문 앞에는 낡은 신발 한 켤레와 화분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밥과 김치국이 놓여 있었고 그 냄새가 눈물처럼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아들은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다며 조심스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 한 숟갈을 뜨는 동안 모든 시간과 고통이 목구멍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쉽게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택시 회사에 전화를 걸면 죄송하지만 으로 시작하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운전면허는 일정 기간 정지 상태였고 재취업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한때 함께 일하던 동료 기사들은 연락을 끊었고 가끔 마주치는 이웃들은 눈을 피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이해되었지만
그 이해조차 쓰렸습니다. 몇 달 동안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공사장 일을 전전했습니다. 하루가 끝날 때마다 손바닥엔 굳은 살이 생겼고 밤엔 어김없이 감옥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버스 정류장에서 한 노인이 넘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흘긋 보기만 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달려가 그 노인을 부축했습니다. 노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소. 요즘 이런 사람 보기 힘들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운전대를 잡기로 결심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보복운전 예방 강의에서 실제 사례를 이야기해 줄 사람을 찾는다는 공고였습니다. 처음에는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분노를 멈출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제 인생의 빚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첫 강연 날 강의실에 앉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떨렸고 목소리는 처음엔 작았습니다. 저는 과거에 보복운전을 했던 택시기사였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이어가자 사람들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제 말 속에서 한 인간의 어리석음과 회한을 느낀 듯 했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한 중년 남자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 덕분에 저도 제 운전 습관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 사이로 별 하나가 희미하게 반짝였습니다. 감옥의 좁은 창문 틈으로 보았던 그 별과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이제는 그 별 아래에서 다시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저는 다시 길 위에 섰습니다. 이번엔 택시가 아니라 노인을 무료로 태워드리는 봉사차였습니다. 차 안에는 라디오가 잔잔히 흘러나왔고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번졌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분노 대신 양보를 싣고 달린다. 그렇게 제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저는 조금씩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누군가의 허락이 아니라 스스로 다시 살아보겠다는 약속이라는 것을